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마스터 척준경님이 먼저 이제 질문을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요. 그것을 어디론가 옮겨야 하는데 금은 그 사이즈가 작고 암호화폐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거품을 터뜨리지 않고 온전히 암호화폐로 그릇을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그 달러와 달러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이전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라든가 엔화, 위안화 이런 모든 우리 법정 화폐들,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 화폐들의 저는 가치가 이제 암호화폐로 상당 부분 이전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금이라든가 은도 일정 부분은 이전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금, 은도 일정 부분은 그 가치가 이전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로 어떻게 달러의 가치가 이전될 것인가를 한번 보려면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그 달러의 구매력입니다. 소비자 달러의 구매력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10년대, 20년대 이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1000을 1달러를 가지고 1000을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1달러를 가지고 40밖에 구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96% 가치가 지금 사라졌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4%의 가치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이후 지금 이 다우지수예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다우지수는 떨어졌고요. 대공황 때. 그리고 달러 가치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그럼 남아 있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그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가치는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베네수엘라가 이미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 통화는 화폐 가치가 0원으로 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통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주식시장을 암호화폐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로.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보시면 차트가 지금 봉차트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설정이 지금 여기서 바꿔야 돼요. 캔들로 바꿀게요. 공으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캔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통화거든요. 이거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그 달러 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예요. 달러 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고 지금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로그가 적용이 안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그가 적용이 안 되면 그 전에는 거의 그냥 수평으로 거의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때도 가격 변동은 있었습니다. 로그를 적용해 보면 가격 변동은 이렇게 있었는데 워낙 이제 최근에 2018년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하면서 거의 이제 가격 변동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이건 이제 베네수엘라 통화고 베네수엘라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인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이제 그 볼리바르 화폐 가치가 거의 0에 이제 근접해진 상황이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2018년도 한 해에 급격히 이제 0원으로 간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베네수엘라 달러 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화폐 가치 보셨을 때 2018년도 전까지는 그나마 상승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급격히
급격히 뭐 24만 1달러가 24만 볼리바르까지 급격히 이제 화폐 가치가 볼리바르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볼리바르 가치가 0으로 작년 한 해에 거의 이제 근접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휴지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자산의 가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달러 가치가 0원으로 갔을 때 다른 가치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주식시장이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주식시장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을 표현하는 게 볼리바르의 가치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볼리바르의 가치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간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여요.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그나마 좀 상승률이 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거의 쉼 없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2016년도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그 볼리바르 가치가 0원으로 급격히 이제 수렴한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아까 이제 4% 정도 남았잖아요. 달러 가치가 96%의 달러 가치가 소멸이 되고 4%의 달러 가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달러의 가치가 암호화폐로 이제 이전된다라고 할 때 지금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급격히 이전되게 되면 부작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부작용이 많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먼저는 침체 국면을 겪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이제까지 달러의 가치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서 버블을 일으켰습니다. 그 버블을 일으킨 상황에서 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왜냐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순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달러를 이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를 풀어내게 되면 달러 가치는 이제 0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0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주식시장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나중에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서는 다 통합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먼저 달러의 가치가 이전되고,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전된 달러의 가치,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한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그게 기존의 이제 주식시장, 침체되어 있는 주식시장을 다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개인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부동산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막 그것도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갖고 있는 개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큰 피해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서 내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게 되면 이것이 이번에는 큰 기회로 저는 작용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 하고, 어차피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뭐 이 얘기를 사실 한두 번 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차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엘킴님이 써주셨는데, 비체인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파트너십을 이제 물류, 와인, 농작물, 명품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데다가 기사로 확인한 바 중국 정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급등을 단순 펌핑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향후 상승의 포텐으로 봐야 할지 감이 안 오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비체인은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진 않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하이 정부, 중국에서 이제 상하이 정부랑도 협업을 하고 있다고 저도 이제 기사를 예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 차트를 보니까 몇 번 이제 급등 후에 다시 이제 눌러주고 있더라고요. 비체인 차트를. 업비트에 이제 비체인이 없어서 일단은 지금 인베스트닷컴 차트를 열었는데 4시간 봉이고요. 보시면 BTC 마켓입니다. BTC 마켓에서 최근에 이렇게 12월 16일부터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눌러주고요. 또 상승했다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지금 또 눌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일단 이평선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꼬였던 이평선들을 다시 한 곳으로 이제 모아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을 털어내는 거죠. 한번 급등해서 이제 팔 사람들 팔아라 했는데 안 팔면 다시 또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올려주고 팔 사람들 팔아라 했는데 안 팔면 또 떨궈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야 이거 왜냐면 기회비용도 있고 아깝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1달러에 샀는데 2달러가 됐어요. 근데 안 팔았더니 다시 1달러가 왔어요. 또 갖고 있다가 2달러가 됐어요. 뭐 저는 이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합니다. 작년에 리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이제 200원대에서 뭐 260원, 70원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을 계속 합니다. 반복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뭐 270원, 80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많은 물량을 뺏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때 털고 다시 사게 되면 내가 몇 퍼센트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털게 됩니다. 털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물량을 단타하는 사람들의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뺏고 나서 이 비체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량을 다 뺏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상승을 이어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저도 이제 아직 매수는 하고 있지 않은데 관심을 갖고 이제 보고 있긴 해요. 예, 다음에 이제 CJ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선가 봤는데 월봉 차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더군요. 월봉으로 보면 당분간은 거의 확실히 하방 각이다. 뭐 1.5K니 2K도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장님이 차트 분석을 하실 때 되게 주봉, 일봉, 4시간 봉을 가지고 하시던데 월봉으로 보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월봉 차트를 따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요? 아닙니다. 뭐 따로 보지 않는 이유는 없고요. 월봉도 당연히 보는데 일단 뭐 월봉으로 볼 수도 있고 주봉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연봉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연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지금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하방각이다. 이거는 이제 주봉으로 볼 때도 하방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 차트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차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봉으로 봐도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4시간 봉으로 분석을 해도 앞으로 이제 뭐 2.5K까지 빠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차트를 보기에 편한 거.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장기 차트를 볼 때는 뭐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봉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의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뭐 20주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뭐 200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월봉으로 한다라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뭐 5월봉, 그러니까 5월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지금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요. 잠시만요. 이거를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월봉으로 봤을 때 하락각이 뭐 분명하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보는 사람 관점이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월봉으로 봐도 저는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봐도 저는 상승 관점으로 보는 거다.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로그를 적용해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5월 이제 이동평균선을 그려볼게요. 지표를 넣어서 만약에 이제 5월하고 20월 이동평균선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5개월 하고요.
그다음에 20개월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 이거는 이제 그가 20개월 됐을 때 잠깐만요. 200주니까 200주가 5개월씩 하면 40이죠. 40. 죄송합니다. 예. 40주. 40월 이동평균선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40월 이동평균선하고요. 5월 이동평균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지난 이 저점에서 이 40월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40월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0개월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싸다. 물론 아마 여기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1.5K, 2K까지 보는 분들이 야 여기 40개월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 월봉을 그렸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채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준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영역은 충분히 뭐 싼 영역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제가 월봉으로 보지 않고 뭐 주봉으로 무조건 보고 이건 아니고요. 만약에 시간이 진짜 더 많이 지나서 비트코인 차트가 뭐 30년 40년 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봉으로 보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체크할 때는 월봉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이 10년을 볼 때는 주봉으로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확인하는 게 저는 이제 편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봉을 가지고 보는 거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용철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화폐 발행권이 FRB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는 FRB에게 이제 이자를 주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붕괴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 역대 대통령 뭐 링컨하고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FRB에게 이제 반하면서 암살을 당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만든다라고 하면 현재 FRB에 더 맞서서 화폐 발행 시스템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RB가 이미 지금 화폐 발행권,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FRB에 이제 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달러 주도권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FRB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라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그 금융 세력이 주도해서 이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30년 전에 앞으로 이제 2018년도에 세계 단일 통화가 나올 거다. 이거를 얘기했고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보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 세력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이게 리플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해서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데 누가 이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 저는 이제 그 금융 세력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소수 그 금융 세력이 내가 비트코인 만들었어. 야, 앞으로 이제 달러 대체해서 이거 쓰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 대중들은 야, 지금도 이미 그 금융 세력이 갖고 있는 그 부를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니들은 돈만 그냥 종이에만 찍어내서 니들 맘대로 하는데 야, 과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일반 대중들은 만약에 자신들이 직접 이거를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하면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게 마치 이제 대중들이
어떤 누군지도 모르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그 비트코인에서 또 리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돼 나가게끔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FRB가 오히려 이게 주도해서 금융 세력이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오영남님이 써주셨는데 오영남님이 최근 이제 바이낸스에서 파운드화와 유로화 마켓이 열려서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의견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1월 17일자 어제 기사인데 바이낸스 이제 영국 기업들과 협력해 유럽 진출을 본격화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유럽에서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사의 유럽 시장 확대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유로화 및 파운드화에 대한 우려로부터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바이낸스가 지금 이런 유럽 진출을 하고 파운드화 서비스 그리고 유로화 서비스를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가 됐을 때 그 영국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유로존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유로화를 선택하든지 뭐 파운드화를 선택하든지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건 이제 각자의 자유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법정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미리 선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암호화폐야. 이건 난 못 믿겠다. 나는 우리나라 법정화폐 원화를 선택하겠다. 원화를 선택해서 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대비를 해서 이런 브렉시트라든가 유로존이 붕괴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런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화폐를 선택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오영남님이. 그리고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설명 키라님이 이제 브렉시트 설명 잘 이해되게 해주셨다고 했고 김세호님도 브렉시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미국은 거대해진 유로존을 싫어하죠. 특히 독일이 요즘 미국의 이제 눈의 가시가 아닌가 합니다. 러시아와 제2가스관 연결 등 미국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니까요. 독일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어디였죠? 우크라이나였나요? 그 이제 러시아가 그 가스 공급을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그 유로존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피해를 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제2의 가스관을 지금 연결을 독일 입장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뭐 독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뭐 러시아도 차단되고 거기에 미국까지 만약에 뭐 했을 때는 그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자신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미국의 타겟이 중국 다음이 독일이라고 하는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유로존은 서서히 이제 붕괴될 거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근데 일단 유로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이미 끝이 난 거다. 그 2008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이 되면서 그 도이치뱅크 차트를 보면 이미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다시 한번 그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서브프라임에서 뭐 독일 이제 은행들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차트가 돌아서 나가질 못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그 은행이 망하고 있는 것처럼 차트가 이제 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만 보면 거의 망한 기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2008년도에 저는 유로존은 이미 끝난 건데 이미 끝난 상황에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ECB에서도 마찬가지고요. ECB에서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그런 기업들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존에 있는 기업들이 그 생명 연장만 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속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마 이제 이번에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저는 그 브렉시트를 거쳐서 영국이 탈퇴하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뭐 체코라든가 영국이 아마 탈퇴하게 되면 뭐 그다음
그 다음으로 이제 체코라든가 뭐 덴마크들도 지금 유로존을 이제 빠져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영국을 어떻게 보면 시발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유로존을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은 그전에도 이제 유로화를 안 쓰고 파운드화를 따로 썼잖아요. 그리고 유로존에 들어가 있다가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사이즈가 큰 나라 중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마지막에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뭐 자포자기식으로 이제 유로존이 붕괴되게 됐을 때는 타격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럼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보면, 영국은 그나마 잘 된 거다. 영국은 그나마 잘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과연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융의 이제 본거지, 로스차일드 본거지가 영국에 있잖아요. 금융 세력의 본거지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있는 영국을 그나마 유로존이 붕괴가 될 때 그나마 피해를 좀 덜 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유로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파운드화를 따로 썼던 거죠. 그리고 유로존 붕괴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유로존이 만약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 그때 영국은 그나마 이제 경상 정도, 뭐 중경상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김동준님은 새로운 역사가 이제 트럼프 손에서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트럼프가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뭔가를 하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어떤 평가를 트럼프가 이제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트럼프 대통령 이 시절에 뭔가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보는 거는 뭐 1, 2년 후에 1, 2년 안에 큰 위기가 이제 올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사적인 뭔가 전환점이 트럼프 대통령 이 임기 내에 저도 이제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주님이 이제 스팀 차트 얘기했는데, 이거는 차트는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김지연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래서 내용을 쭉 써주셨고, 질문을 읽어볼게요. 질문을 보면, 이제 뭐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2019년 1분기에 바닥을 칠 거라 예상을 하는데, 뭐 H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2,500에서 3,000요. 그리고 1분기 1월 3월 사이인데 H님은 대략 예상일을 아시나요? 예. 뭐 제가 이거 알면은 저도 뭐 신인인데 당연히 모르고 예측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지금 이제 1분기에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3월 안에 이제 6,000달러를 넘어가주는 흐름을 보여줄 거다. 그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더 내려왔어요. 더 내려와서 5,000 뭐 한 200달러, 30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까지 저는 이 가격을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을 1분기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동안 3,000달러에서 이제 6,000달러 안에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2015년과 같은 패턴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좀 더 유력해 보인다. 확률적으로 뭐 지난번에 이제 다시 빠지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시간적으로는 남아있고,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지 결정 여부는 그 2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에,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무지님이 카풀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고 난리인데,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자동차 운전, 뭐 운전 관련된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사실 상당량의 직업들이 없어지고 다시 또 이제 생겨날 겁니다.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찌됐든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숨만 쉬고 내가 생활만 해도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소득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거를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거를 대가를 줄 것인가. 그냥 정부에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어차피 공장에도 이제 근로자가 별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소수만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해줄 거냐면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데이터가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건데 그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풀리게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모든 직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많은 직업들이 상당수의 많은 직업들이 이제 대체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카풀 가지고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반대해도 이 시대 흐름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무인차 카풀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무인차가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도로에 무인차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는 뭐 화물차 연대, 그리고 뭐 버스 연대, 택시 이런 데서 다 대무를 할 거냐는 거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다. 바꿀 수 없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흐름이 바뀌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운전하는 게 오히려 이제 불법이 되는, 그리고 인간이 운전을 하려면 어떤 정해진 공간에서만 운전을 해야 되는, 왜냐면 타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전할 때 안전하게 이제 도로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누군가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사고를 낼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건 정해진, 우리가 무슨 뭐 놀이동산 가듯이 놀이동산에서 뭐 범퍼카 운전하듯이 이런 식으로 어떤 정해진 트랙 안에서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시대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스를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각자 미리 생존 전략을 짜 나가야 된다. 내가 이 시장에서 안 되는 걸 막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거를 해보려고 여기서 하고 데모하고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이 직업을 바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업을 유지를 하면서도 다른 지금 앞으로 나올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된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사무엘님인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홍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암호화폐를 일정 부분 내가 미리 매수를 해놔서 내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암호화폐를 미리 매수해서 약간 해치 개념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식님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구매했는데 개인 지갑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을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인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장준영 님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처음 이제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빗, 코인원, 업비트가 이제 안 털린 거래소, 이제 빗썸은 털렸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거래소가 한국 이제 4대 거래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레저 나노지갑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마 이제 장준영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달아드렸는데 아마 이런 내용은 이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아실 수 있고, 지금 만약에 거래소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장준영님이 얘기하신 뭐 코빗 그리고 코인원, 업비트 이 정도로 이제 이용하시면 빗썸도 포함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거래소는 이제 본인이 써보시고 잘 맞는 거래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를 만약에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거래소는 트레이딩 하는 물량만 거래소에 보관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그 나노레저 지갑에 보관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캄리스 님이 써주셨는데 리플 차트는 원래 거의 뭐 매일 리플은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다른 차트 설명드리면서 리플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리플은 차트를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울 H님이 써주셨어요. 예, 매일 열심히 듣고 이제 공부하는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하소연 좀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주식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코인판 입문하기 전에 지인한테 다단계 코인에 속아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주위에 몇 명이랑 억대 돈을 날렸습니다. 말레이시아 겐팅그룹 발행 VH 코인인데 겐팅그룹 백화점 등 그룹 계열사에 통용되는 코인이라면서 상장되면 수십 배 이익이 생긴다고 속였습니다. 지금 상장이 필리핀의 VH 코인 거래소에 되었다 하면서 99% 손실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거래소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시켜달라고 하니 접속도 제대로 못해요.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니 빨리 고소해달라고 하네요. 예, 진짜 철면피네요. 예, 자기는 유가증권법 위반으로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다단계 코인에 속지 마세요. 사기로 구속시킬 방법이 없나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변호사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 법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셨고 일단은 지금은 리플을 갖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2종목 정도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한다고 하셔서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비트랑 이더는 항상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서 50% 이상 보유를 하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리플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신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은균 님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중국 리영그룹 다단계에 속아서 아까운 이오스 코인을 버렸습니다. 다단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하고 주변 알랑알랑 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ICO 코인들이 이게 다단계인지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대기업을 막 빙자해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삼성 코인이다, 알리바바 코인이다 이런 거 물론 실제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중에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투자를 하셔도 만약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큰 시장인데 거기에 또 추가적인 리스크를 하면서 확인도 안 된 ICO를 들어가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말레이시아 겐팅그룹 예전에 이런 거 말고도 사실 폰지 사기 많았어요. 뭐냐면 저한테 이제 제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FX로 매매를 해서 절대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걸로 매달 정기적인 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직접 내가 그 FX를 이용해서 얘네가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뭐였냐면 그때도 말레이시아였던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필리핀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를 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거래소의 지분을 이 회사가 샀다라고 하면서 그 회사 사장이 그 말레이시아 거래소 그 사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투자했다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그럼 직접 FX 거래해서 홍콩에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해서 수익 내는 거 보셨냐 했더니 그거는 못 봤는데 그렇게 거래를 내고 있다고 낸 걸 가지고 돈을 매일 일정 부분 매달 5%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좀 소개해 주시는 분 얼마 받으시냐고 대놓고 물어봤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수수료로 7%가 받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 5% 주고 7% 주려면 12%인데 월 12%의 어떤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전 세계 돈을 싹쓸이 할 수밖에 없다. 매달 그렇게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면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그 FX 시장 내에서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진짜 금융 세력에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구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은 투자를 본인 돈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도 자기 지인들 친척들 돈까지 다 넣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넣었으니까 자기 믿고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안 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워낙 이런 사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실 수 있고, 판단하시기 전에는 사실 돈을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시기 전에는 돈을 넣으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런 다단계 코인에 사기를 당하신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유튜버, 40대 가장인데, 유튜버인데, 자기가 뭐 돈을 몇 억을 다 잃었다. 채굴 관련돼서 다 잃고, 그리고 채굴 장비 사는데 다 잃고, 그 다음에 뭐 ICO도 절대 하지 마라. 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시장 자체는 열심히 개발을 하고, 진짜 우리 인류가 뭔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전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그걸 악용해서 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러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사실 돈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좀이라도 의심되면 차라리 그건 하지 마시고 그냥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하셔도 충분하다. 워낙 이제 리스크가 크지만 또 수익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더 큰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김동준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해 국민이 힘들어지는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 게, 북한은 거의 핵 인정 국가가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핵이라는 비대칭 전략이 차이가 나버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협박에 마땅한 대처 카드가 없어질 것 같아 힘든 시기에 더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대한민국은 제발 본인들의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좀 자신의 어떤, 사실 그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저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처럼 자기들 입속만 챙기고 국민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 막 개돼지로 알고 막 이렇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묶어놓기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여권 가격을 올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리플레이스 박스님이 써주셨는데, 안전자산이 어떤 게 있고 좋은지도 알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제 영상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침체 국면이 왔을 때는 앞으로 이제 침체 국면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산을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원화보다,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근데 현금은 원화보다는 달러라든가 엔화가, 그러니까 만약에 침체 국면으로 왔을 때 보통 항상 보면 원화 대비 달러가 2배 이상 올라갔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그 서프라임 때는 뭐 1.5배 정도 상승했었고, IMF 때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이제 엔화가 또 이제 상승합니다. 엔화는 달러 대비해서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달러라든가 엔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이번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고 있고, 금이라든가 그래서 금은 현금, 그리고 암호화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중을 어떻게 실을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현금도 암호화폐 시장이 당장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뒤, 3년 뒤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 암호화폐 시장에 묶여있는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도 충분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하준태님이 써주셨는데, 영상은 즐겨보는데 막상 사고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연금형 코인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더 32개, 연 복리 5.5, 네오 가스,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 비트가 더 떨어지면 조금씩 추가 매집할 계획입니다. 24시간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요.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네요 했는데, 예, 잘한 결정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이것도 이제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타이밍에 얘기를 해 드렸을 때, 사실 그때 이제 매매를 못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놓고 매도할 타이밍을 놓쳐서 오히려 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하준태님처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냐면, 내가 올라도 좋으려면 당연히 암호화폐 비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으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일정 부분 내가 암호화폐를 사서 갖고 있으면 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구조, 연금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도 좋으려면 일정 부분의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윳돈을 그때그때 막 사시는 게 아니라 여윳돈을 보관해 놓으시다가 일정 부분 한 번씩 뭐 급락이 나온다든가 하면 그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생각이 들 때 그때 한 번씩 여윳돈을 가지고 사시는, 그렇게 되면 올라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고 빠질 때는 또 내가 현금 갖고 있는 걸로 좀 더 싸게 사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좋은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돼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매매할 수 있다라는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준태님 그래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예. 송기봉님은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한 의견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횡보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그래서 이제 2월이나 2월 초가 돼야지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송기봉님은 이제 분봉 라인에서 정비열이 돼서 오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제 개인적인 제가 보는 차트를 보는 시각인 거고, 송기봉님도 이렇게 의견을 써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마법천사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둘째가 예비 고3이라서 이제 대치동 학원을 보내고 계신데 학원비가 정말 후덜덜 하시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닌데 이 학원비가 많이 나가서 매달 쓰는 이 돈을 차라리 리플을 사서 나중에 애한테 주는 게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이 하는 그 교육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하는 그런 교육들이 과연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학도 없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대학이라는 개념도 당장은 아니지만 대학이라는 개념도 좀 사라질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이런 사교육비에 들어갈 돈을 차라리 진짜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걸 사주는 게, 일정 부분이라도 사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해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HGI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베네수엘라 화폐가 가치가 없고 달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베네수엘라의 지금 빈민은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50% 넘는 인구가 빈민이에요. 빈민인데 당연히 그런 분들은 아까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시겠죠. 그러니까 월 7,000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50%가 넘는 빈민이고, 이 안에서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볼리바르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볼리바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고 베네수엘라 주시장도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리바르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달러 대비. 그러니까 달러로 미리 바꿔놓은 사람들, 그리고 볼리바르 화폐를 주식으로 교체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베네수엘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정보도 빠르고 액션도 빨리빨리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달러 대비해서 일정 부분 비트코인을 사고 뭐 주식을 일정 부분 정리해서 또 뭐 암호화폐를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고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부자들이 저는 지금 또 비트코인을 미리 또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슈아님이 어제 이제 신두님 방송에서 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제 채널을 홍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방송 좋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어제 뭐 신두님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제 끝나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 주셨나 궁금하긴 한데 어제 영상에서 신두님 방송에서 제 얘기를 좋게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은 의견과 정보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뭐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좋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분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